동해상으로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초속 30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크로사가 동해로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국이 간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크로사가 관통할 일본에서는 40만여 명에게 피난 권고가 내려지는 등 전국이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이 오늘 오전 10시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서울광장과 광화문에선 일본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등의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의 홍콩 투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의 무력 진입 가능성에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의 신호로 알려진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해 뉴욕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다음 달 고위급 협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미 상무장관의 발언으로 미중 무역 협상도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독도 영상과 함께 오늘 아침 뉴스광장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이 화면은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이 시각 독도의 모습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새로운 올해 광복절 첫 태양이 이곳에서 떠올랐습니다. 한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74번째 광복절 아침이 독도에서 제일 먼저 열린 건데요. 현재 저희 취재 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지금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기상 상황이 썩 좋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아침 6시부터 이곳 독도에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빗방울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사람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파도도 조금씩 더 높게 치고 있습니다. 10호 태풍 크로사가 동해상을 올라오며 이곳 독도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독도 경비대원들도 어제부터 태풍 대비로 분조했습니다.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각종 장비들을 밧줄로 묶는 등 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 경비대는 독도 인근 해상을 경계하는 임무를 주로 하는데요. 바람이 거세져 야외에서 경계 근무하는 대원들은 어제부터 모두 철수시키고 상황실에서 레이더를 이용한 해상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날씨 때문에 이런저런 행사들도 모두 취소됐다고 하던데 오늘 하루 독도가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시작해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크로사는 시속 115km의 강풍을 동반한 채 이곳 독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후엔 폭우를 몰고 동해상으로 올 전망입니다. 예상보다 더 우리나라와 가깝게 올라와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서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온다고 합니다. 또 동해안은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에 물결도 최고 6m로 높게 일겠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만조까지 겹쳐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독도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일본 열도는 이 태풍 때문에 초비상 상태입니다. 10호 태풍 크로사는 좀처럼 들어보지 못한 1000mm라는 기록적인 강우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40만 명에게 피난 권고가 내려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지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철 특파원, 태풍이 워낙 자주 오는 일본이지만 그중에서도 아주 기록적인 규모인가 봐요. 오늘 중으로 상륙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태풍은 점심때를 지난 오늘 오후쯤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풍은 고치현 남부 해상에서 시속 20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의 초속 30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상륙을 한 뒤에 히로시마 인근 등 서일본 지역을 남에서 북으로 종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영향권이 1000km에 달할 정도로 크고 이미 인근 큐슈와 시코쿠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내일까지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오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누적 강수량이 1000mm, 즉 1m가 넘는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 등의 우려됨에 따라 40여만 명에게 피난 권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인근을 운행하는 신칸센과 열차는 이미 운행 정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또 항공편 500여 편도 결항이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해 광복절 정부 경축식은 모처럼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열립니다. 항상 거기서 열렸던 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2004년 이후 15년 동안 명맥이 끊겨왔다가 올해 아주 오랜만에 정부 차원의 광복절 기념 행사가 독립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보도에 이철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독립기념관.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이 오늘 오전 10시 이곳에서 열립니다.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와 주한 외교단, 사회단체 대표와 일반 시민 등 1,8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정부 경축식이 열리는 건 2004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경일 행사의 상징성과 현장성을 살려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축식은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 문장의 글씨체는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에서 필체를 모아 만들었습니다. 행사는 생존 애국지사들의 입장과 대회 공연, 국민 의례와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과 만세 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독립기념관 내 통일염원의 동산에서 미래 세대를 대표해 독립유공자 후손 학생 등이 타종 행사에 참가합니다. 오늘 하루 정부 경축식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제외 공간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전국적으로 열리는 100여 개의 경축 행사에 1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앞서 어제는 위안부 기림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잘 모르셨던 분들은 광복절 하루 전이 위안부 기림의 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어제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수요 집회도 곳곳에서 열렸고 또 남산에는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뜻이 있지만 미처 참여를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도 여러 집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의 진상규명과 공식 사죄, 그리고 배상. 1992년부터 한자리에서 변함없이 외쳐온 목소리. 수요 시위가 어제 1,400회를 맞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3천여 명의 시민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불매운동도 한창인데 그 제품을 사지 않는다든가 친구들에게 알리다든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 더 큰 날개짓을 만들고 싶어요. 부산, 수원 등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 12개국 37개 도시에서 연대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워싱턴 DC로 함께합니다. 워싱턴 희망나비. 1992년 시작된 수요 시위는 피해를 증언하고 위로하는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겐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고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을 했지만 1400차가 오면서 이미 이것은 미래 세대들이 중심이 되고 주축이 되는 운동으로 꿈은 수요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서울 남산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기림비가 세워졌습니다. 손을 맞잡은 한국, 중국, 필리핀 국적의 세 소녀와 이들을 바라보는 고 김학순 할머니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습니다. 절대로 저는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저는 사죄하겠습니다. 수요 시위의 주역 고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는 동상도 경기도 이천에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서울광장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회가, 광화문에선 아베규탄 범국민 촛불문화제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시위대의 점거 농성으로 홍콩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이 큰 차질을 빚었었는데 이 공항 측이 신청한 시위 금지 명령을 홍콩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중국 측이 무력을 투입할 징후가 보이면서 시위대도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홍콩에서 최영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항터미널 입구에서부터 항공권과 신분증 검사가 진행됩니다.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들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검은 옷 시위대로 가득 찼던 입국장에는 수십 명만이 남아 엿새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게 해달라며 공항 측이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위대에겐 입국장 내 단 2곳만 허용됐습니다. 시위대는 공항이 지정한 이곳에서만 평화롭게 한다는 조건 하에 시위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공항 시위가 시작된 지난 9일부터 모두 979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13일 하루에만 421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례없는 항공 대란에 일부 시위대는 여행객들에게 사과하고 홍콩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위 지도부는 추가적인 공항 시위를 보류하겠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위대가 중국 경찰로 의심된다며 중국 관영 매체 환구15의 기자를 붙잡아 폭행하고 경찰이 기자를 빼낸 뒤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 강한 충돌이 빚어졌는데 이런 충돌들이 중국 당국의 무력 진압 경고로 이어지고 시위대가 일단 주춤하게 되는 기점이 된 듯한 모양새입니다. 경찰과 군병력이 홍콩 코앞인 선전으로 모이고 있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는 가운데 인민해방군도 선전에서 홍콩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다며 무력 투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홍콩 시위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들어서일까요? 오늘 국무부가 중국군 병력의 홍콩 접경 이동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도 중국군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중국군 병력이 홍콩 접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고 중국이 홍콩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한 영국과의 공동선언 내용을 준수하길 촉구한다. 미 국무부가 KBS의 서면 질의에 답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특히 홍콩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을 당시의 약속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자율성의 지속적인 퇴색이 홍콩이 국제사회에서 누리는 특별한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의 대중 압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엥겔 위원장과 공화당 맥콜 간사는 성명을 내고 중국 당국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잔인하게 진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년 전 천안문 사태를 언급하며 중국 당국이 같은 실수를 피하길 촉구한다고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홍콩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트윗을 통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의회 지도자들이 내놓은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중 경고성 발언을 내놓지 않는다는 여론의 문제 제기 이후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홍콩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격상한 뒤 현재도 이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같은 조치들이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과연 국무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지 여부가 홍콩 사태에 대한 미 행정부의 판단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3명이 다쳤습니다. 대구에서는 비닐하우스 화재로 1명이 숨지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민지 기자입니다. 건물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불이 난 곳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고시원 5층.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시작된 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뒤쪽에 불길이 갑자기 버섯이 휘몰아치면서 불꽃이 막 일어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창도 깨지고. 이 불로 출동했던 구조대원이 손을 다쳤고 고시원 안에 있던 40대 남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시원 객실 바닥에 있던 멀티콘센트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북 군위군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비닐하우스 5개 동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 불로 77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선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1명이 구조됐고 이 가운데 1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하루하루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오르더니 오늘은 미국 증시, 유럽 증시 할 것 없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고 또 미중 간 무역 협상도 주춤거리는 모양새입니다. 김철우 특파원이 뉴욕에서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로 보인 다우존스 지수는 800포인트 넘게 떨어져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스탠더드&포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크게 떨어졌고 유럽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2년물 미 국채 금리를 밑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통상 자금을 오래 빌려 쓰는 장기채 금리는 단기채보다 시장에서 높게 거래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신호로 여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전개 상황과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경기 침체의 변수로 꼽힙니다. 시장에선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They're holding the Fed funds rate too high. It's not going to be healthy for stocks, and stocks are not going to turn around.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대책 없는 파월 의장과 미 연준에 많은 나라들이 감사해야 한다. 연준은 세계 중앙은행이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이라며 또다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가 3개월 연기로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은 다시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윌버러스 미 상무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연기는 중국 측이 뭔가를 양보해야 한 건 아니고 다음 달 고위급 협상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못한다 이 비율이 절반 안팎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잘한다 쪽이 3%포인트 남짓 아주 약간 앞섭니다. 광복절을 맞아 실시한 KBS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역전해서 2배 수준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했다 50.1%, 못했다 46.9% 팽팽했습니다. 다만 앞선 조사와 비교하면 잘했다는 의견이 1.2%포인트가량 소폭 반등했습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평을 듣고 있는 20대 국회, 어느 정당에 더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27.9%, 한국당은 48.9%였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의 표심을 살피기 위해 현 지역구 의원이 총선에 나온다면 또 뽑을지 질문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다수인 서울은 현역 의원을 안 뽑겠다는 응답이 45.5%, 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선 46.8%가 현역 의원을 뽑을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은 인천 경기, 또 부울경 지역에선 과반, 충청, 호남 지역에선 40%대, 강원 제주는 36%였습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들을 물었더니 한일 갈등은 응답자의 75% 정도가, 남북 관계는 70% 가까이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고 국내 경제를 꼽은 사람은 80%가 넘었습니다. 경제 이슈가 가장 관건이라고 본 겁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는 이낙연 총리가 20.7%로 1위, 그 다음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 10.4%였습니다. 지난 5월 KBS 조사와 비교하면 1, 2위 순위가 뒤바뀌었고 격차도 벌어졌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8.5%, 한국당이 19.6%를 기록했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유무선 전화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2기 내각의 장관급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와셋과 오믹스 같은 이른바 부실학회에 논문을 투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화정 기자입니다. 한국연구자 정보 사이트입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입력한 200여 개 논문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3년 아이아리아라는 학술단체 학회지에 컴퓨터 회로 설계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돼 있습니다. 제자 1명과 공동 저자로 올라와 있는데 공동 저자는 KBS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학회에 혼자 참석해 논문을 발표했다. 최 교수와 상의해 논문을 투고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 학회는 와셋이나 오믹스가 포함된 이른바 부실학회 의심 명단에 오른 학회였습니다. 매년 국제부실학회 명단을 학자들에게 공개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발표한 부실학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8년부터였습니다. 이 경우는 못 들어보신 거군요. 네, 실제로 좋은지 어떤지조차도 모르겠고요. 아이아리아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서울시립대의 모 교수가 한국 담당자라고 돼 있습니다. 해당 교수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학회가 저는 얘기 저간 게 없고요. 지금 말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이상하네요. 최기영 후보자는 제자가 논문을 발표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며 부실 학회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불찰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 학회가 부실이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그 시스템이 아마 그 당시에는 없었을 걸로 생각하고요. 해당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1년 안에 동해안에 도달할 거라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예측했습니다. 피해를 예상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바다까지 오염시킬 것이란 우려가 컸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대학 연구 결과 원전 사고 당시 흘러나온 오염수는 표층수를 통해 이동해 동중국해를 거쳐 동해로 들어왔습니다.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So heavier radioactive isotopes, they don't tend to move as quickly. But in the case of tritium, which effectively is water, it will move effectively the same speed as water. 여기에 일본 열도 남쪽에 형성된 물 덩어리에 들어간 오염수도 몇 년에 걸쳐 동해로 들어갔습니다. 동해안 세슘 농도의 상승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원전 사고 이듬해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엔 사고 전보다 2배로 뛰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본이 오염수 100만 톤을 방류할 경우 결과는 예측조차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도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얼만큼 위험하다라고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린피스는 일본이 오염수를 실제 방류할지와 예상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인권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유엔에도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광복절 아침 독도의 풍경입니다. 독도는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0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고 있고 바다의 물결도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면서 하얀 물거품이 일고 있습니다. 태풍의 예상 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0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동북쪽 약 18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이 태풍은 일본 내륙을 관통한 뒤 늦은 밤에는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태풍이 독도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독도와 울릉도, 동해안 지역에는 꽤 많은 양의 비바람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해상과 남해 동부해상으로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동해안으로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원 영서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으로는 최고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텐데 낮 동안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6.7도, 대구 26.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또 하나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15층 높이에서 작업자들이 타고 있던 공사용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한 집안의 형제를 비롯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이 아파트 현장 15층 높이에서 공사용 승강기, 일명 호이스트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강기에 타고 있던 38살 변모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또 형과 함께 일하던 변 씨의 35살 동생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상에서 일하던 40대 외국인 근로자 2명도 찰과상을 입고 후송됐습니다. 근로자들은 아파트 외벽에 설치한 공사용 승강기 해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축자재를 다 올려놨으니까 다 올려갖고 다 했으니까 이제 이걸 해체하는 거지.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승강기가 왜 추락했는지와 부실 시공이나 기계적 결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으로 후송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치료도 받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춰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게 체결됐습니다. 열강들의 각축전이 펼쳐지던 시절 우리가 자주적으로 체결했던 첫 조약이 되겠습니다. 당시 서양 국가의 최초로 설치된 대한제국 공사관이 미국을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펼쳤던 그 생생한 기록이 광복절을 맞아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을사늑약으로 일제의 외교권을 강탈당한 1905년. 이듬해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미 26대 대통령 루스벨트 미 대통령의 딸 앨리스 루스벨트로부터 안내장을 받습니다. 결혼식에 초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사관의 공식 활동이 정지된 상황이지만 1882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 미국과의 외교 활동이 지속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소재 댄빌 군사학교. 당시 서리공사였던 이채연은 군사학교를 직접 시찰해 미국의 군사제도를 연구했습니다. 열강의 각축 속에 풍전 등화와도 같았던 조선의 부국 강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관을 또 그 조선에 파견해서 신식 군사 훈련을 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을 이채연 공사로부터 볼 수 있는 거죠. 화가 브리네의 전시회 초대장, 크리스마스 카드 등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 자료 6점은 2016년 공사관 복원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자 했던 외교관들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복원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죽천고, 미국 공사 왕복수록 등 초기 공사관 활동 기록들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박정양 초대공사 손녀인 박혜선 여사는 구한말 자주 외교를 위해 힘썼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굉장한 강한 나라가 됐고 국민들이 서로 합쳐서 하면은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부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위안부 소녀상이 독일 통일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전시됐습니다. 소녀상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며 베를린 시민들과 함께 아픈 역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베를린의 여성예술가 전시관에 있던 위안부 소녀상이 나들이 준비해 분주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시민들과 아픈 역사를 공유합니다. 소녀상은 포츠담 광장과 홀로코스트 기념공원 등을 거쳐 브란덴부르크 문에 도착했습니다.
소녀상을 중심에 두고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과 1400차 수요 시위를 기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베를린 시민과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 등 수백 명이 행사를 지켜보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를 함께했습니다. Ich finde, die gesamte Veranstaltung, es hat einerseits dieses sich bewegt sein und traurig sein, aber gleichzeitig auch so eine Stärke, sich so einen Widerstand zu leisten und auf so eine stille Art und Weise, aber so wirksam. 참석자들은 소녀상과 함께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소녀상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Das ist eindeutig ein Kriegsverbrechen, ein großes Kriegsverbrechen gewesen. Und dafür muss es eine Entschuldigung und einen Ausgleich geben. Auch als Zeichen für die Zukunft. 버스를 타고 전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 들러 기념사진을 찍으며 다시 한번 일본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대사관은 사전에 독일 경찰에 대사관 앞 행사 여부를 문의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베 정권과 좀 구체적으로 일본 위안부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봅니다. 소녀상은 다음 달 12일부터는 독일의 코리아 협의회 사무실에 상설 전시되는데 협의회는 베를린에 소녀상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선상 파티에서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틀어주면서 파티를 주도하고 있는 DJ는 저 멀리 우주정거장에 있는데요. 이 우주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디제잉하는 모습을 화상으로 연결해 여객선 파티를 열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출신 우주비행사는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지중해에 떠 있는 여객선의 DJ를 맡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칠레 발파라이소 지역에서 주택이 무너져 내려 구조팀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적어도 4명의 실종자가 이 잔해더미 속에 깔려 있을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주택 2채가 갑자기 무너져 내려 적어도 6명이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붕괴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려 체포됐던 미국 인기 힙합 뮤지션 에이셉 라키가 스웨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연을 위해 스톡홀름을 찾았던 라키는 길거리에서 행인 2명과 다툼을 벌여 지난달 스웨덴 경찰에 체포돼 한때 구금됐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웨덴에 미국인들을 공정하게 대하라면서 불만을 표출해 더 주목을 받았죠. 미국에서는 50만 명 이상이 라키의 보석을 요청하면서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이었습니다. 네, 경주 최부잣집 가문에서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지원한 기록이 발견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수십 년 만에 발견된 독립운동 관련 문서들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달 전 KBS 보도로 알려진 경주 최부잣집의 옛 문서. 12대 최준 선생은 일제강점기 백산무역이라는 회사를 통해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922년 작성된 은행 대출 서류. 한자로 적힌 대출 금액은 35만 원으로 현재 가치로는 200억 원에 이릅니다. 대출 담보는 면적이 여의도 4분의 3에 이르는 토지였는데 모두 최 씨 가문의 소유였습니다. 백산무역 명의의 대출금은 대부분 독립운동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 최부자의 가산을 백산무역 주식회사에 털어넣으면서 이것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이 대차대조표와 그리고 35만 원의 근저당 설정 계약서는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준 선생의 아버지가 나라를 뺏기는 걸 막기 위해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기록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입으로만 전해졌던 최부잣집의 독립운동이 구체적인 사료로 입증된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오던 소설 같은 얘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그게 정말 저도 참 기쁘게 할 양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던 최부잣집의 재산은 광복 후에도 다시 찾을 수 없었지만 대를 이은 독립운동의 정신만큼은 오래된 문서 속에 생생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네, 막바지 더위가 기승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 공포 영화와 할리우드 액션 시리즈 신작이 극장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봉 영화 소식 송영국 기자가 모아왔습니다. 내일이 없는 유령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왔던 길을 반대로 걷는다. 눈을 뜨기 전 공장 노동자 혜정은 어느 날 갑자기 유령이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영문을 모른 채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각자의 사연을 지닌 소녀들이 혜정의 눈에 들어오고 지친 삶에서 한 발 떨어진 주인공은 결국 현대 사회의 소외와 마주합니다.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는 신선한 시각을 평가받아 지난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한 대학 영화학과에 전해지는 괴담. 한 영화과 학생이 졸작으로 공포 영화를 찍어요. 근데 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진짜 무서웠던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고 그럴 정도로. 귀신이 찍은 영화라는 소문이 전해지는 가운데 장편 영화 연출 기회를 얻은 신인 감독이 이 사연을 추적합니다. 외작에 연출자로 이름을 올린 한 남자를 찾아내지만 사람이 충고를 하면 들어. 영화에 대한 영화로 창작자가 평소 느끼는 공포를 극대화해 장르화한 솜씨가 눈에 띕니다. 또 범죄도시와 극한직업으로 유명한 배우 진선규의 밀도 높은 연기도 돋보입니다. 여름 대목을 겨냥해 선보인 분노의 질주 시리즈 신작입니다. 성격부터 일처리 방식까지 정반대인 두 주인공이 힘을 합쳐 사이보그 악당에 맞섭니다. 이야기의 논리는 중요할 게 없다는 듯 다양한 종류의 격투와 추격 장면을 공식에 맞춰 배치한 액션 영화입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경찰이 사기 혐의 피의자를 검거하던 중에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엉뚱한 시민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 사용 규칙을 지켰는지 해당 경찰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인으로 보이는 20대 남성과 여성이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막은 차량 한 대에서 남성들이 나오더니 이들에게 다가갑니다. 놀란 남성은 여자친구를 도망가게 하고 뒷걸음질 치다 붙잡힙니다. 이 차량에서 나온 남성들은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이 사기 혐의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하다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발견하고 검문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놀란 남성이 뒷걸음질 치자 테이저건까지 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경찰이 검거하려던 사기 혐의 피의자가 아니라 엉뚱한 시민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이제 겁을 먹은 거죠. 장정 셋이 보니까 뒷걸음질로 막 도망가니까 따라가면서 발사한 겁니다. 이 남성은 경찰들을 납치범으로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은 20대 남성은 이 현장에서 복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고 가족까지 현장에 와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이 경찰의 테이저건 발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새롭게 마련된 경찰 대응 기준에는 피의자가 도주할 때는 신체를 이용해 제압해야 합니다. 폭력과 흉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만 테이저건과 권총 등을 발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해당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이 적절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이른바 검은 수돗물이 나오는 경북 포항 지역 피해 아파트 저수조에서 이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침전물들이 발견됐습니다. 포항시는 해당 침전물이 검은 수돗물과 연관성이 있는지 정밀 조사를 의뢰할 예정인데요. 검은 수돗물 피해 신고는 포항 지역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서도 접수되고 있어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검은 수돗물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저수조입니다. 저수조 바닥이 온통 시커멓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침전물이 바닥에 잔뜩 깔려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저수조 검사를 실시한 6개 아파트, 13개 저수조에서 모두 검은 침전물이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알레르기와 피부 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두드러기가 올라오면서 막 가려워요, 계속. 피해 아파트 저수조에서 수거한 검은색 침전물입니다. 포항시는 이 침전물에 대해서 정밀검사 의뢰를 맡길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저수조 침전물이 검은 수돗물과 연관성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망간 알갱이라고 그래 저희들이 수정하는데 그게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저희들 조사 결과가 나타나 봐야지.
문제는 검은 수돗물 피해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지역에서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은 지 1년도 안 된 신축 단독주택 개수대에 물티슈를 대보니 이렇게 시커먼 입자들이 묻어나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해갖고 피해 지금 일일이 또 확인해갖고 이런 이물질이 안 나오게 좀 최대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현재까지 포항시에 공식 접수된 검은 수돗물 피해 건수는 약 500여 건. 피해 지역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고리원전의 방사선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명 균도네 소송에서 균도네가 패소했습니다. 4년 만에 재판 결과가 뒤집힌 건데 항소심 재판부는 암 발병이 고리원전의 방사선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균도 씨 가족이 법정 밖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습니다. 4년이나 기다린 항소심 판결은 가족의 기대와 크게 달랐습니다. 부산고법 민사 1부는 이진섭 씨 부부와 아들 균도 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게다가 한수원 측의 소송 비용까지 균도네가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균도 씨와 아버지의 발병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균도 씨 어머니의 갑상선암 발병 부분에는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해 1,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치 이하의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방사선 필폭 선량과 암 발병 여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아무런 조사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조사 결과만으로는 그와 같은 낮은 수준의 방사선 비폭과 갑상선암 등의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균도네 가족은 원전 방사선과 인근 주민 암 발병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은 국가가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렸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걸 연구결과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계속 싸우겠습니다. 현재 고리원전 인근에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 600여 명이 균도네와 비슷한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신앙심을 악용해 20대 여교사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장기간 폭행과 금품을 갈취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김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머리를 매만지는 46살 김모 씨. 종교적 신념을 악용해 장기간 학대해왔던 20대 여교사를 찾아간 겁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자 30여 분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숨지기 전 경련을 일으키자 본인이 발견했다며 119에 거짓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김 씨는 교회를 돌아다니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물색하고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3명도 상습 폭행하고 수억 원대의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살인과 특수 중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췌장이 파열된 점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고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들을 학대한 데다 살인까지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김 씨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범행을 부인하면서 횡설수설하거나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돌발 행동을 벌여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김 씨가 심신미약 행세를 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분노했습니다.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가족들 한번 서서 죄송합니다.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죽을 죄를 졌다니 안 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 김 씨 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광복절이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 노면이 젖어 있습니다. 기상정보 미리 확인하시고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를 충분히 줄이셔야겠는데요. 벌써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정체가 길어집니다.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주춤했다가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 6km 구간 막히고요. 이제 호법분기점 부근도 앞차와의 간격 좁아집니다. 강원권은 아직은 교통량이 많지 않지만 날씨 상황 좋지 않아서 참고 운전해 주시고요. 52번 고속도로 원주 방향은 초월 부근에서 2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100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다 괜찮은데 강일에서 60번 고속도로 타는 길목에서 정체고요. 60번 서울 양양선은 양양 방향으로 미사나 서종 부근 포함해서 총 6km 구간 정체입니다. 1번 고속도로 서초 부근 교통량 증가하고요. 수원과 동탄 일대 부산 쪽 어렵습니다. 행보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래된 이 흑백 사진 한 장 먼저 보시죠. 1919년 꼭 100년 전이죠. 그때 설립된 상하이 임시정부 요원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오늘 74번째 광복절 아침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다 이분들이 있었던 덕분이겠죠. 그러나 당시 누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알려주는 이 사진은 독립운동가들 속에서 암약하던 밀정이 일본군 손에 넘겼습니다. KBS 탐사보도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일본과 중국의 고 문서들을 분석해 895명의 한국인 밀정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해방 후 독립유공자로 둔갑해 훈장을 받고 국립현충원에 안치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된 지 74년이나 지났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제의 잔재는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건물은 실제 주인은 물론 한국인이지만 정부의 공적 문서인 건축물 대장엔 아직도 소유자가 조선 총독부로 돼 있는 것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국에 최소한 14,000여 필지엔 아직도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조선신탁 같은 일본 법인들이 소유주로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제 자산의 잔재 정리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의 그늘은 여전히 드리워져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 일본의 경제 도발로 요즘 누구나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선 기로에 선 한일 관계가 이제는 과거를 넘어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건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건 먼저 남아있는 친일의 잔재는 청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으면 왜 그랬는지 바로 잡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며칠 전 일본의 한 기업이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한국은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는 나라라고 비아냥거린 것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런 망언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길을 위한 친일 잔재 청산이 한때의 구호로 끝나선 안 됩니다. 광복 74주년, 일본이 우리를 다시 보도록 모두가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시각 독도의 모습인데요. 독도는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도 점차 거세지고 있고 바다의 물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예상 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일본 가고시마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오후에는 일본 내륙을 관통한 뒤 늦은 밤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독도 부근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독도와 울릉도, 동해안에서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해상으로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상으로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동해상으로도 많이 내리겠고요. 동해안으로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광복절에 전해드린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